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과 관련된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민노총 하면 완전히 이 두 손 들고 포기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민노총한테 쩔쩔맨 정권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보여준 정말 무능한 정권, 그리고 무기력한 공권력,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한테 보여주었던 쩔쩔맸던 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노총이요,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이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협상을 무시하고 힘으로 그야말로 그들의 요구 조건, 무리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말이죠, 오늘까지 해서 이 무려 49일째 파업, 노조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더군다나 이 하청업체가 노조 파업을 지금 옥포조선소에 와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 1도크가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무려 1조 7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요, 우리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살리고 있어요. 즉 공적 자금이 수조 지금 투입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이제 조선업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으로 많은 수주를 받고 있어서 기사 회생의 기회를 잡고 있는데, 민노총이 지금 발목을 쫙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이 파업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계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도 또 오늘 또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오늘은 지금 방금 전에 국무위 회의에서요, 이 대우조선 이 파업 상황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특명을 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말이죠, 이 도어 스태핑, 여러분들 출근길에 또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현장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불법 파업, 이 법치 파괴행위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조로 되어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여러 계기에 밝힌 지시한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선 정부든 우리 국민이든 기다릴 만큼 굉장히 많이 기다려왔다. 왜냐하면 49일이 지났으니까 인내의 한계를 지금 벗어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노조 파업은 불법이다. 불법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즉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이거 관행 없애라. 그리고 법치주의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노조 파업 때문에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리니까 한덕수 총리가 12시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 담화문 5개 부처 장관들이 담화문을 냈는데, 이 담화문 똑같습니다. 더 이상 엄정하게 이제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더 특징적인 점은요, 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하고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요, 이 공권력 투입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공권력 투입이 지금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사실상 수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공권력 투입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노조가 이 제대로 된 협상에 임하라 라고 하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차하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 경찰청 윤희근 청장 후보자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요, 이 긴급히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경남 경찰청장한테 현 상황을 보고를 받고 관련 구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경찰청,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공권력 투입을 지금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똑바로 협상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가 말이죠. 오늘 오전에도 협상을 했는데 타결이 안 됐고 지금 현재 11시서부터 협상을 다시 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가 말이죠. 이러한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서 조금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를 취하라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를 취하라. 왜냐하면 형사소송, 형사처벌하겠다는 얘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배상과 관련해서요. 지금 피해 금액이 6천억이 넘어섰고 조 단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측에서 보여주는 입장을 보면요. 나 보도 내용을 보면 피해액이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만 되면 나름대로 이 소를 갖다가 취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피해액이 6천억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소를 취하해 줄 경우에는요. 주주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뭘 소송을 받게 되느냐.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임 혐의. 이거 어마어마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배임 혐의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임금을요, 30% 정도만 인상해 달라. 30% 정도를 인상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10% 정도만 인상해 달라. 이렇게 조금씩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말이죠. 1만여 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이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10%를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협력업체들 전부 다 만성 적자에 빠져갖고 이 참 회생허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측 입장을 받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사측에서는요, 대신에 이런 계기 있을 때 추석이라든가 설 이럴 때 좀 보너스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거. 그래서 임금 총액이 올라가는 방안으로 좀 보상해 주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정부 내 동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민노총 당사자들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도요. 굉장히 강하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권성동 대행도 한마디로 이제 엄정하게 정부 당국에서 대응을 좀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요. 원내제책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숫자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날짜상으로는 49일째고 지금 현재 피해액이요. 어제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 나왔고 조 단위로 넘어간다 했는데요. 오늘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6,600억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7군데가 이미 폐업을 결정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휴업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10만 명의 생계를 지금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법 파업을 하고 있고 지금 대우조선에 들어간 돈이요. 대우조선에 들어간 돈이 10조 원이 넘는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선박 26척을 수주했는데요. 작년 영업손실이 1조 7천억이 되는데 올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 때문에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제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대우조선 해양의 이런 불법 하청업체의 파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눈으로 충분히 그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이 민노총의 이런 파업과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에서 오늘 사설을 하나 실었어요. 이 사설 제목이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그래서 지금 이 사설에서도요, 이 민노총에서 굉장히 폭력성을 그동안 쭉 보여왔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무능력하게 대응해 왔고, 특히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이 민노총을 이렇게 불법적인 파업 활동을 사실상 부채질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은 이 사설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원도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상당히 부채질한 원인이 있다.
원인 제공을 한 이 기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 제공한 기관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4일 전인데 민노총 이러한 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요. 법원이 하루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손해에 따른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우선 이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7일 만에 나온 판결. 이게 얼마나 이 파업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처분의 취지는 만약에 이 법률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7일 만에 이런 판결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파업에 따른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이 발표하는 것만 해도 6,600억. 이렇게 가면은 1조가 금방 넘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300만 원 판결 내린 거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야,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요. 민노총 금속노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94억이에요. 하루 예산이 그러니까 평균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3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는 이행 강제금 이게 돈입니까? 1억 6천에 300만 원? 돈이 아니잖아요. 신경 전혀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성이 지금 49일째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왜 민노총 이 파업이 계속되느냐? 지금요, 이 민노총은 이 사업주하고 비조합원한테는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폭식 집단 되어 있는데도 이 법원에서는요, 최근에 뭡니까? 이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고, 또 이 민노총이 불법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법 집회의 선봉장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도심 집회마저도 집회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법원은 또 계속 허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노동현장의 법치주의가 이 법원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다 깨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예.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기관 중에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보루가 법원 판결이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이 이런 식으로 민노총의 불법 활동을 봐주거나 아니면 부채질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요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민노총에 대한 이 강력한 법 집행도 물론인 거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노사가 한마음이 돼서 위기 극복에 노력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이렇게 무조건 하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건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스태핑에서 얘기한 것 중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즘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지지율 빠지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인을 알면 어느 정도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국정수행 부정평가 높게 나오는, 높게 왜 나오는지 이 원인이야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 오로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론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최근에 뭐 지지율 별로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소통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도스태핑 이거를 없애지는 않고요, 질문을 여러 개 받지 않고 그냥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정도만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예. 그래서 메시지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여러 개 받지 않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또 수석 비서관들이 직접 나와서 직접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 정부 홍보에 나서고, 이런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지금 지방을 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를 가진 나름대로
어떤 의미냐? 윤핵관 지역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라고? 윤핵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의지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작년 선거 때도 말이죠. 이준석이 딱 맨 먼저 부산 내려가서 어디 갔어요? 장제원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에 딱 털거니 앉아가지고 폼 잡고 사진 찍어서 딱 올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참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 시대를 연다. 이 희망의 이 기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컸고, 특히 2030 청년들에게도 야, 나도 이준석 같이 좀 멋지게 정치 한번 해볼까? 이러한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대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로 보면요,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비판했듯이 나이만 청년이지 이 사고는 기득권 아주 뺨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복수를 안 하고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만하게 복수 카드로다가 이 정치를 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지역이요. 이미 이제 광주를 갔잖아요. 뭐 광주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광주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없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천안함 지역구 빠지지 않고 가잖아요. 자, 이번에도 이 광주 무등산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이 장흥도 가고 순천도 가고 해남도 갔다고 그래요. 호남 일대. 자, 여기에서 이제 서진정책 갖고 이제 재미를 봤으니까 내 서진정책을 아무도 못 깨.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장기전 들어갈 때 이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서진정책 제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밖에 없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창의적인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돌고 호소하고,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을 빼놓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 부산을 갔는데, 이 부산을 어제 갔었죠? 부산을 가가지고서 또 이 젊은 이 당원들을 모아놓고 4시간이 넘게 이 토론을 가졌어요. 자, 토론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에는 광주 간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부산을 갔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는 강원도를 간다. 또 이제 이 자기가 행선지를 갖다가 공개한 거예요. 공개한 것도 이게 복수 심리예요. 누구가 있냐? 부산은 장제원이 있듯이 강원도는요, 윤핵관들이 많아요. 원조인 권성동, 그 다음에 이철규, 이철규는 이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양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유상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렇게 친윤계 의원의 지역구가 널려 있는 데가 바로 강원도예요. 자, 그래서 이 강원도는 간다는 것은 아예 하이 프로파일로 아예 공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윤리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 투쟁은 포기한 것 같고요. 이러한 이 여론전에만 딱 하나만, 여론전 하나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여론전이 아니라요, 여론 보복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 정치답지 않은 이 기득권 정치, 우리가 타파해야 할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보복 정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본인이 2030의 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리고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이준석 본인이 이러한 복수 정치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당원들이 제대로 이 실태를 알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이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요, 염동열하고 그다음에 김성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엄청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를 했고, 그 당시에 김경수 특검을 관철시켜서 김경수를 말하자면 제대로 사법 조치를 당하도록 하는데 가장 극렬한 투쟁을 한 사람이 김성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맞았는데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다. 예. 그리고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엉터리 결정이다. 정치 도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당법상으로 당연히 당원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김성태, 그다음에 염동열, 이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요, 노천 단식 투쟁 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거 아니냐. 그리고 딸 KT 특채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여권이 만들어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갖고 유죄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징계를 처벌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동열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권성동 대표하고 비슷하게 강원랜드 지원 채용 사건으로 기소돼서 이 권 의원은 무죄를 받았는데 염 의원은 사법 대응이 미숙해갖고 유죄를 선고받아갖고 지금 영월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두 분을 사면을 해야 되고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가해자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한 김성태하고 염동열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그야말로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오늘 입장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연한 논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본래 이준석 지난번 징계할 때 맨 먼저 김성태와 염동열 논의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날 그게 다 빠지고 별도 징계를 세션을 열겠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성태하고 염동열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이준석만 죽이려고 달려드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러한 징계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윤리 이양희 위원장의 상당히 소신껏 이준석 징계를 밀어붙였는데 이 김성태와 그리고 염동열 이 두 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뒤늦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추미애가요 다시 또 살아 나왔어요. 그래서 추미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얼마나 봐주기 위해서 무혐의 처분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10여 건, 거의 20여 건 내외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좀 다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또 이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 검찰 권력 중심을 시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비판문을 어제 내놨는데 오늘 또다시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은 말이죠,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간부 정부라니 부하가 날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 그러면서요, 블룸버그가 최근에 한국을 채무 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외신 보도를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무역 흑자국이었었는데 무역 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 적자국으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28년 만에 대중국 교육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위기 대책이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전책, 그리고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해서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폐업 등으로 인해서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즘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자영업자 이런 청년들한테 뭡니까 이게 90% 탕감을 해주고 또 청년 채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런 정책을 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꼬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추미애 이제 서술이 시퍼럴 때는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정권이 이때 공격해야 할 타이밍이다 해서 나오는 추미애답지 않다. 그 독설 어디로 가고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사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추미애는 또 다른 이 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9일 만에 어제 패북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국가의 권력을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무림한 민주국가이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추미애가 저는 입을 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냐? 추미애가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우리를 분노를 시켜요. 우리를 분노를.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당의 대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느냐. 그래서 1등 공신,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은 추미애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또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